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 경제학과에 근무하는 최창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평소에 존경하는 민경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민경국 명예교수님께서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경국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저녁 그 거대한 담론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시죠. 차별금지법의 특징이 평등주의인데 이게 제로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앞의 평등은 자유주의 가치. 이 법앞의 평등하고 차별금지법하고 이게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자유주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 제11조 1항을 이걸 이상하게 사회주의적으로 평등주의로 바꿔놔 버렸어요. 역차별 처리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온정주의 국가에 의한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그래서 이 온정주의라는 역차별 문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는 차별금지법 대신에 법합의 평등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은 그냥 존 스튜어트 밀이 이게 차별금지법의 원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그냥 소개를 해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부록이다 덜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헌법 제11조 1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게 11조 1항의 일부입니다. 원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빼버리고 이것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의 내용인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법학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담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모집, 채용, 승진, 임금 책정, 자금의 융자 등에서 여성, 소수민족, 지방 출신, 저학력의 소유자, 기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은 금지한다. 대졸이라든지 경력자 등 채용 조건은 불법이다라는 식.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금지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예죠. 정규직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제한해서 이제 모집을 하면 이건 고졸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서열을 정하고 채용 시에 서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제 지방대 출신에 대한 불리한 대우라는 거에서 이것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성별, 출신 나라에 따라 이제 노임 차등을 두는 것.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 채용, 승진, 노임 등의 차등을 두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건데, 어느 한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리직의 승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판결이 이거는 뭐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뭐 300만 불 가까이 막 보상을 내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관리회사가 어린 자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거부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이번 차별금지법에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교수 채용 거부,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흑인 교수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흑인 교수인 경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교수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이제 배상을 해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느 회사가 동성애자는 이유로 채용 승진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자유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회사가 동성애자는 이유로 채용을 승진 거부한다고 해도 그건 뭐 상관이 없고, 또 어떤 회사가 동성애도 뭐 무조건 받아들인다 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거는 자유에 맡기는 거죠. 자유에 맡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차별금지법의 특징,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 평등주의죠. 그렇죠. 한번 전부 다 보면 차별금지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직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하는 게 고등학교 배제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대학 졸업생하고 다 똑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대학에 입학할 또는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온정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업이나 대학이나 은행 등의 강자, 우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온정주의죠. 기업의 행동,
불합리한 것,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불합리하니까 이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정주의로 표시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습니다. 사회를 남녀, 종교, 인종, 지방, 중앙,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무능하냐, 저학력이냐, 고학력이냐, 내국이냐, 외국이냐라는 여러 가지 23개의 범주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제로섬 마인드죠. 이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이게 제로섬 마인드.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지방 대학생이 취직을 못하는 이유는 서울에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방 대학을 우선하는 우화적인 거죠. 그 다음에 남자 때문에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문제가 있다. 또는 여자 때문에 남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마인드입니다. 서울대 연고대의 존재 때문에 대학의 서열이 생겼고, 이게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또는 취직할 때 역시 이것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대학 서열을 정하는 것도 이제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은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우수한 자가 있기 때문에 갑의 위치가 나빠졌다. 또는 을도 병도 똑같이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제각기 자신보다 우수한 능력의 보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위치가 전부 나빠졌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제로섬 마인드 게임이죠. 제로섬 마인드입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등주의다. 왜 평등주의냐는 것이 바로 이게 제로섬 마인드 때문이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치기면서 동시에 제로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경제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 평등주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갈라치기 문제, 제로섬 마인드, 그 다음에 평등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정주의 국가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결과는 역차별이고 자유의 제약이다. 제로섬 세계관, 원시적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시 시대가 모든 게 주어져 있고, 생산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능력이라는 게 전부 다 주어져 있는데, 한 사람의 능력이 능력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은 능력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제로섬 마인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빅가버넌스라는 것, 자유와 번영을 파괴한다는 것, 인간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 앞의 평등이 현실적이고 이게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다. 이 제로섬 마인드라는 것은 이건 생물학적 진화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섬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본능인데, 이 본능을 억압하게 생기는 것이 문화적 진화인데,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이건 원시사회의 마인드인 반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문화적 진화로서 현대 문명화된 인간들이 사는 사회의 하나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 강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이게 18세기 신문 사회를 극복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투쟁의 목표가 평등한 자유였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평등한 자유였고, 이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사실 법 앞의 평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평등한 자유의 고유한 가치죠. 법 앞의 평등인 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유일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건 부합하는 유일한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책을 보면, 저는 한국 헌법책 교과서를 참 별로 불신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마인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헌법책을 쓰는데,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주의적인, 즉 아까 얘기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평등주의적인 입장으로 해서 법 앞의 평등을 해석해가지고 헌법에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유주의 가치고, 그리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과거에 18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에 싸웠던 이게 자유주의가 싸웠던 게 법 앞의 평등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자유주의 부합하는 유일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 고유한 가치가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 법 앞의 평등하고 차별금지법을 비교를 해보면, 법 앞의 평등은 개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합니다. 본성과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잠재력이 차이가 있다. 이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무시해버리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 분배가 목표고,
차별금지법은 서로 다른 사람을 똑같게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배평등, 결과평등을 목표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 고유한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합비평등하고 차별금지법하고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이 정말 우리 헌법이 글쎄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참 반자유주의적인지로 참 헌법책이 그렇습니다. 헌법책이 반자유주의 성향으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합비평등이라는 이 말마저도 이게 사회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드워킨도 얘기를 합니다. 리차드 드워킨이죠. 드워킨도 부합비평등이라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하려면 부합비평등에서는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평등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드워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양대 교수였다가 지금 정년 퇴임하신 양건 교수께서 아마 부합비평등이라는 게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평등이 생기더라더라. 부합비평등이 왜 불평등이 생겨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표를 만들었습니다. 부합비평등하고 차별금지법. 부합비평등은 자유주의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자유주의 가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가치는 차별금지법이고 개인이 다름을 인정한다. 개인들끼리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다름을 부정한다. 왜 다름을 부정하느냐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네가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평등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한 대우. 우대 정책이죠. 이건 어퍼머티브 액션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데 정책을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인데 평등한 대우. 이게 이제 평등한 대우라는 게 이게 법의 기반 원칙이 법치국가 원칙이죠. 법치국가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서는 온정주의 국가였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차별금지법은 온정주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법합비평등은 이 법치국가인데 평등대우죠. 평등.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 사람들한테 똑같이 자유만 주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자유면 그 다음엔 너희들이 서로 다른 거를 너희들끼리 어떻게 조정을 해라 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우대정책과 역차별 문제인데 짐 크로우법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잘 알려졌는데 이게 1876년에서부터 1965년까지 흑인 백인을 분리했죠. 이게 법으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짐 크로우법인데 이게 유명한 법인데 그래서 1965년에 마르틴 루터 킹이 나와가지고 이제 짐 크로우법을 해체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해체되면서 빈곤의 전쟁과 함께 우대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 소수민족 빈곤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입니다. 대학 입학이나 일자리를 전부 다 이게 이제 국가가 나서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일이죠. 차별금지법을 통한 우대 정책이죠. 우리나라의 우대 정책이 그렇습니다. 여성 할당제 같은 전형적인 우대 정책이죠. 기업의 여성 승진 정책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역 인재 활당제, 청년 고용 활당제, 뭐 대학에서 이제 지방 학생들이 할당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우대 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불러왔죠.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만드는 이유로 여성 채용에 가산점을 부여. 그래서 결국은 남성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지역 인재 할당제도 역시 중앙의 인재에 대한 차별입니다. 중앙의 인재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죠. 그러면 고신용자가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런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결국 성공을 받느냐. 이건 좀 성공하지 못했죠. 빈곤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미국을 보면 빈곤의 문제 더 악화됐습니다. 이게 코브라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잘 알 것같습니다. 이게 코브라 이펙트는 제가 한 2000년대 초부터 상당히 많이 복지국가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빈곤자를 도와줬더니 오히려 더 빈곤자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코브라 이펙트. 혹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몰라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코브라라는 게 인도에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할 때 인도에서 영국 총독부가 이렇게 보니까 인도가 코브라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도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코브라 한 마리씩만 잡아오면 얼마씩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잡아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잡아왔기 때문에 이게 코브라가 줄어들 것이다 했더니 나중이니까 코브라가 더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브라를 이제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게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국가에 반납해서 돈 받아먹는. 그래서 이게 빈곤 문제라는 게 빈곤자를 도와주게 되면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빈곤자가 더 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980,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 70년대 내내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의 복지국가의 큰 횡점이었습니다. 이제 코브라 효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백인들이 역차별로 일자리를 뺏겠다고 사람들이 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서로 그 관계가 더 원만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국 봅시다. 한국은 고용상의 차별금지 강화로 기업 경영 위축, 일자리 축소라는 고용 리스크가 생기고, 리스크가 우려가 되고, 차별금지법은 기업들이 부담과 이제 골칫거리죠, 이게. 소수에게 특권을 주고 성실한 사람이 역차별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 한국의 차별금지법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정주의 국가입니다. 온정주의 국가. 어떻게 온정주의 국가냐면 소수민족, 여성 저학력자, 지방 출신자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대학 진학과 취직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금융대출도 불가능하게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금융대출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남성, 중앙에 있는 대학 출신자, 다수민족, 정규직 등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수민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저학력자라든지 지방 출신자라든지 이 저학력자는 여성 저학력자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여성. 저학력자, 그 다음에 지방 출신자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업은 모집 고용 승진에서 차별하는 건 불합리한 행동이다라는 얘기예요. 불합리하니까 대학에서의 학생 모집이라든지 교수 창에서 차별을 또 역시 이건 불합리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대학의 불합리성이나 차별을 시정해야 된다. 아니면 기업의 이 승진이나 고용 모집에서 차별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 불합리성 이건 국가가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행동은 불합리한 거고 저런 행동은 합리적이다라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도 역시 국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국가가 도움이 없으면 국가는 여성이라든지 저학력자라든지 지방 출신자를 국가가 도움을 줘야만이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저학력자고 지방 출신자에 누가 저학력자인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대출 결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으로 차별금지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온정주의 국가가 아닌데 온정주의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그 온정을 받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혹은 대학에 일하는 그 결정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들이 합리성,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온정주의에서 개발되는데, 바꿔져야 되는데, 온정주의 국가 간의 한계는 뭐냐면, 국가가 저학력, 고학력, 지방 출신자의 가치라든지,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가치, 그들의 모집, 채용, 고용 승진, 노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온정주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온정주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 지적인 결함이라고 그래서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합리성, 불합리성을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업의 행동이라든지 혹은 개인이 어떤 대학의 행동이라든지 이걸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정부가 뭘 알아서 합리성, 불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집, 채용, 고용 승진과 관련 학력, 성별, 국적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수도 없고 규제한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정한다. 과도한 규제라는 얘기죠. 자의적인 규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빅가버먼트죠. 빅가버먼트. 모집, 채용, 승진에 대한 기업 규제의 증가, 일자리와 대학 입학, 할당제, 교육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조세의 증대, 정부 지출 증대 이런 건 전부 다 빅가버먼트다. 라는 얘기입니다. 온정주의 국가에게 전형적인 거죠. 빅가버먼트. 지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과연 국가라는 게 이게 그 시민들한테 정말 사심을 버리고, 이타적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중요한 지식의 문제죠. 지식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성이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고용과 채용, 고용, 승진의 가치라든지 노동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요인입니다. 이건 뭐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알려진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상당히 중시하는 문제인데 모집, 채용, 고용 승진의 가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피고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피고용자가 뭐 내가 지방대학에 다니지만 서울의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그런 그 가치라는 건 쓸데없는 가치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가치는 피고용자의 능력이나 재주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집, 채용, 고용 승진의 가치는 수요에서 결정되는 것이 피고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또 피고용자의 능력이나 재주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노임이라는 게 그렇죠. 제 아무리 멋진 마차를 만들 재주가 있다고 해도 마차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그런
가치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들한테 얼마만큼 가치를 만들어 줬느냐에 따라서 노임이 결정되거나 노임 수준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고용 승진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고용 승진이 피고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 승진하는데 피고용자의 능력이나 재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학력이나 고학력이나 여성 근로자의 가치는 여성 또는 외국인의 노동의 생산성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들의 욕구나 능력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주의라는 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능력주의는 사실은 그게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능력주의라는 게 결코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시장 경제는 결코 결과적이죠. 성과주의입니다. 성과. 능력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성과가 소비자들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결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나파의 주관주의 가치학설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정주의 국가라는 게 이거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정주의 국가는 이게 지식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 결정은 그 가치 결정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시장에서의 최종 수요에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 부합의 평등이 지배하는 자유시장은 학력, 능력의 불평등 문제가 생겨납니다. 더 잘하는 능력 지닌 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존재, 그로 인해서 특정에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되죠. 제로섬 마인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요것만 보니까 제로섬 마인드를 보는데, 더 잘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이득이 된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나보다 더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제로섬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을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전체 사회를 볼 수 있는 아주 미시적인, 그러니까 원시적인 마인드에서 생겨난, 그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학벌주의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학력에는 학벌에서 차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력과 능력의 가치 창출이 시장의 수요자에 대한 평가와 독립적인 경우 학벌이 중요함. 이게 주로 이제 이 시장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학벌주의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관료 시스템이나 정치 질서, 그리고 관료 시스템이나 정치 질서에는 주로 이제 학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지배되거나, 또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정실주의로 인해서 학력에 의해서 학벌주의가 생겨나는데, 이게 정부의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학벌주의가 별로 중요하지, 학벌주의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겠죠. 있지만 과거나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 인격, 존중, 정의성, 법합의 평등이 지배하는 열린 사회에서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가능하지 못하다, 이거죠. 법합의 평등이라는 게 이게 자유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성, 인격, 소유, 존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학벌주의라든지 기업들이 아무런 가치와 관련이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법합의 평등이죠. 법의 평등은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 지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죠. 평등한 자유를 보장할 때 보편적 추상적인 정의 규칙이죠.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책임, 그런 자유 속에서 자신의 능력, 재주, 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때 능력이 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의 차이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 나는 능력이 그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라는 게 이게 법평등입니다. 이게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의 이동이라고 보지 말고, 이게 신분사회에서 평등, 법이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로 진화해 온 거죠. 문화적 진화를 보면 생물학적 진화에서는 아까 그 평등주의였는데, 예컨대 차별금지법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원시적 마인드인데, 그리고 원시 시대는 이게 제로섬 게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한 사람 더 가져가면 내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은 주어져 있는 것이었거든요. 주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이 누구한테 뺏지 않으면 이게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 패턴인데, 그런 제로섬 마인드를 억압시켜놓고 문화적 진화에서 법의 평등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의 선물은 두 가지 평등이 있었는데, 하나는 법의 평등이었고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평등제가 있어요. 일부 일처제.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 평등은 이건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 아니죠. 결과 평등을 지향하는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 아니라 원시적인 본능적인 거죠. 그거를 억눌러서 생겨난 게 법의 평등이고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일부 일처제. 이게 이제
문화 진화의 평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기계적 평등이 지배했던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이죠. 제로섬 세계관이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제로섬 세계관에가 이제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차별금지 대신에 법합비평등이라, 법합비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불평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인 타고난 본성에서의 불평등, 본성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 본성에 의해서는 불평등 문제, 아니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한 불평등 문제, 아니면 보육이라든지 양육을 통해서는 불평등,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불평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제로섬 게임 사회는 아니거든요. 현재 사회, 시장 사회라는 게, 자유주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제로섬 게임 사회가 아니고,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서 월등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부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요자들한테 혹은 소비자들한테 훌륭한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면 뭐 서울대학을 졸업했던 뭐 연대, 고대, 일류 대학을 졸업했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역시 그런 그 불평등 문제도, 부합비평등이 역시 사람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름이 결국은 그게 전체 사회에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발표하신 데 대해서 박수 좀 쳐주시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더 평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차별 금지라든가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뤄주시고, 그게 차이가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아유, 민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민 없이 살았는데 민 교수님께서 고민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눈이 두 개인 나라 살다가 갑자기 눈 하나인 나라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공권입니다. 공권.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평등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성별이나 종교나 신분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실은 11조에 나와 있는 법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민 교수님께 말씀하신 게 왜 자꾸 이 사적 영역, 자유 영역에까지 이런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 동감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그동안 이제 많은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성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동성애라든가 이 성적 취향이라든가 성적 지향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법에서 어떤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 상당수가 아마 동의를 하니까 정치권에서 입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게 딱 특정 영역을 열고 해놨어요. 차별금지법에서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건강 상태, 뭐 성적 지향, 이런 거, 정치적 의견, 이런 부분들을 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차별했을 때 합리적인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가해자 측에서 입증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 이게 무조건 차별받으면 무조건 다 지금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거기에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차별하기만 되면 차별금지법이 무작위로 적용되게 되고 여기에 공권력이 개입해서 실은 이 사적 영역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저는 전적 공감하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헌법에서 11조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권을 이 사적 영역,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나왔는데,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금지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동성애를 그냥 풀어준다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이제 자유주의한테.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죠. 차별금지를 법으로 정한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막아야 되느냐, 동성애를. 그런 종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걸 종교하고 이 자유주의하고 좀
다른데 옛날에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 뭐 기독교가 진짜 어떤 종교가 진짜냐 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때 해결한 게 이제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가 야 이게 종교라는 게 이거 뭔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유다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 경우에는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동성애 참 이게 보기 싫은 꼬라지 참 볼 흉악스럽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같으면 이 정도는 참고 견디는 게 자유를 누리려면 이거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성애는 그냥 놔둬라. 그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만약에 제 자유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동성애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 차별 금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입양기관에 가면 입양기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는. 그러나 자유를 두면 이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입양을 신청하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동성애를 위해서 입양을 주선하는 그런 기관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만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독교 종교 단체에서 가가지고 입양을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치 이걸 이 입양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차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버려 둬라 합니다. 국가는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이에 이게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유주의에서 아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결을 하는 방법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져요. 동성애라는 게 참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미제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이천배 교수님. 이 정부 들어서 차별 그거를 없애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가장 현저한 예가 아마 인천공항 거기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거. 그 이후에 뭐 많은 보도는 안 나왔지만은 뭐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 그런 그 조치가 뭐 몇 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문에 보도해서 잘 못 봤는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무슨 국민보험공단인가 무슨 거기에서 이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이 우리 정규직 왜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뭐 하여튼 그걸 하니까 거기 이사장이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뭐 단식을 하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차별금지법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 정부의 유력의 해결책이 마련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거하고는 역시 관계없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면 이거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똑같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업의 그 의사결정 역할, 기업에 대한 불신이죠.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가치, 정규직의 가치 문제는 그 기업이 결정할 문제죠. 결정하는데 어떻게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면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생산한 상품이 이런 그 정규직으로 만들어진 상품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든 상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런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결정되는 건데 그 다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비정규직, 정규직 기업들이 결정에 맡겨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형성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정규직은 이건 철갑으로 쌓여진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정규직의 이 고용의 유연성, 해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정규직을 철밥통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비정규직도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자의적인 비정규직이죠. 국가의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려고 풀어놓으면 비정규직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나는 비정규직들은 역시 기업들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내려두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그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국가의 개입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역시 기업들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기업들이 이제 풀었습니다. 완전히 규제가 풀려지고 자유로운 그 해고의 자율성이라든지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면 그때 생겨나는 그 비정규직도 역시 이건 기업들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일은 기업들한테 맡기되 국가가 할 일은 그 규제를 풀어라. 규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등망이 있으신 교수님들과 같이 참석한 게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역사의 흐름의 하나의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500년, 1000년이 아니고 기원전으로 돌아가면은 아테네 그리스 때부터 계속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초에는 이제 그리스 고대 시대에는 누가 국가를 이끌었냐면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들, 귀족 계급들, 그러니까 오블리스 노블리즈의 원조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국가 정치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세 때는 신의 의지, 기독교 하느님의 의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와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농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들이 결국 자본 축적을 해서 시민 계급으로 일부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이제 시민 계급이 커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또한 데카르트라든지 칸트, 루소, 헤겔 같은 분들이 인권을 중시함으로 해서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가서는 평등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평등성이 돼서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평등성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으로까지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존엄성으로까지 문제가 들어감으로써 이거는 정치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데 이 존엄성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전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존엄성을 준수해 보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소가 적은 국가들은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테네하고 그리스가 싸움에서 아테네가 훨씬 잘 살았지만 스파르타한테 결국 정에서 진 결과밖에 초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는 이것을 역사의 한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나가야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 하나의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아주 공헌 질문이신데요. 좋습니다. 그 차별금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섬 마인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너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빠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제로섬 기능입니다. 그런 제로섬 마인드가 언제부터 생기느냐면 세상을 보는 마인드인데 그게 원시 사회의 유물입니다. 원시 사회는 전부 다 이게 아주 평등한 사회였고 그 당시에 나눠 먹는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더 가져가야 되면 내가 적게 먹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시 사회라는 게 그거를 뭡니까? 인류 역사에서 24시간을 인류 역사라고 한다면 23시간 56분 동안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본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나눠먹기 좋아하는 것, 나눠먹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건 발로가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등장된 거죠. 평등주의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하는 건 자꾸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파고들어서 시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야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수에게 이익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그걸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게 우리 역할이지 이거를 시대의 상이다. 이런 식으로 참 우리가 할 일이 참 없어지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민 교수님, 저 채팅창에 예. 세 분께서 예. 간단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 제도적 차별을 금지하는 건 그런데 이게 선천적인 거, 본능적인 것은 이게 제도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제화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천적인 거.
그러면 소규모 사회의 모랄이거든요. 소규모 사회의 모랄입니다. 원시사회가 수렵 채취를 하는데 한 30명에서 150명 사이 움직이는 그때 시대의 도덕적 모랄을 법제화시켜서 지금 거대한 사회, 지금 수천만이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기본 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실패죠. 그래서 이건 본능적인 거를 제도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건 자유에 맡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에 맡겨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이죠. 능력이라는 걸 이걸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걸.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성 할당제를 지방 출신이 할당제라든지 이 할당제라는 게 이게 능력이라든지 선천적인 능력을 전부 무시하는 거, 노력 같은 걸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아마 미국에서 했던 그 affirmative action이 그렇습니다. 우대 정책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죠. 네. 하지 말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걸 좀 풀어놔라. 될 수 있으면 서서 이거 푸는 게 좋다. 풀려야지 자꾸 해가 거칠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점점점 늘어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얼마나 포괄시켜 놨습니까? 모든 분야들 23가지인가 26가지입니까? 26가지의 그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게 특히 이제 좌파가 집권하면 더욱더 그러죠. 우파가 집권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새 정권에 들어가다 차별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사회주의 결정, 그렇죠. 사회주의, 저는 이거 옳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 법인데, 차별금지법과 법치주의를 대칭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법치국가 법치주의, 차별금지법, 법치주의라는 걸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의 법이지라는 게 우리나라의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의회가 만들어진 법은 전부 다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의회가 만들어진 법은 모든 것이 다 법이다라는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차별금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법이고 그에 따라 통치하는 게 룰 오브 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차별금지를 한다면 이건 차별금지하고 법치주의 일치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의 지배 원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유주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는 건 자유주의 기본 가치이고 법치주의라는 것이 법의 성격을 말합니다. 어떤 법이 법다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법다운 법이냐. 그 법다운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위 이른바 소위 법실증주의자들이 전부 다 망쳐놨는데 법실증주의자들이 망쳐놨습니다. 전사문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서 좀 외람됩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원래 법치주의라고 법의 평등, 이거는 자유주의 고유한 가치입니다. 고유한 가치. 자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게 법이어야 되는데, 자유를 보호하는 것,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법이어야 되는데,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법치주의라는 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잘못 해석해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중국만 해도 조금 다릅니다. 중국 문화를 보면 중국에서 보면 중국은 법치주의라는 게 난 우리 법치주의 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차별이라는 자유의 차별입니다. 자유를 누구는 자유를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그런 차별인데 그런 차별이 없는 법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 원칙을 잘못 이해를 하면 차별금지 원칙하고 법의 지배 원칙하고 똑같이 보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 원칙하고 법의 평등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법입니다. 예, 제가 한 두세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도 법에서 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차별을 금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다 위헌 판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주로 좌파 정권에 의해서 이게 집요하게 지금 추구가 돼 있어요.
6번, 7번을 입법 실패라고 또다시 이제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 서구에서도 이 문화 막시즘 해가지고 좌파들이 그 소련 공산주의가 실패를 하니까 다시 이제 권토중래를 할까 그런 걸 통해서 좌파 운동을 계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여성을 자기들 표로, 자기들 진영으로 넣는다, 또 성소수자를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좌파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거 이제 어떤 이념에 의해서 치열하게 하는데, 우파들은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현저하게 뭐랄까 투쟁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입법기관, 사법기관하고 동등하게 거의 헌법상 기관으로 막 격상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법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연이라는 문제 있죠. 이거를 저는 그 한국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 관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부합비평등이라는 것도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이건 우연이죠. 우연이지만 그러나 이 부합비평등이라는 게 차별금지법적인 시각으로 평등주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 차별금지법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 헌법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가 보는 헌법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보는 헌법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당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최소한도는 자유주의에 가깝도록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법 밑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등장이 되니까 이게 사회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헌법 우연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정말 참 우리나라 헌법에 정말 명확한 것, 뭐가 가장 근본적이다라는 게 딱 들었으면 좋은데,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중요성, 자유주의가 말하는 시장경제,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도 이게 두 개의 상반된 가치가 서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동거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쨌든 우파가 집권했을 때는 헌법도 역시 우파적으로 해석을 해왔고 그러는데, 좌파가 집권하니까 이게 우연도 아닌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좌파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게 집권을 위한 것이다, 선거용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왜 선거용으로 그게 효과적이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제로섬 마인드고 이게 원시사회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부족한 것이다. 좌파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미성숙하고 그다음에 야만적이고, 이게 아주 야만적인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주 야만적이고 그다음에 미성숙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교육을 진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천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죠. 후천적인 교육이라는 게 소위 읽기 쓰기 배우기처럼, 배우기는 이게 후천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경제, 즉 자유주의 모랄이라든지 자유주의,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 존중이라든지 혹은 인격 존중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부합비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처럼 배워야 후천적으로 학습해야 되는데, 이 학습하는 거는 교육을 통하는데 교육이 그렇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는 식으로 해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그냥 이게 선거용이다, 막스들이 한 얘기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참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시적인 마인드인데,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데,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적어도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제, 그 문제를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파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죠. 대통령 선거, 이게 한국 교육 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교조가 잡아있는 이 교육 체제 가지고는 전부 다 이게 재생산되고 맙니다. 원시사회의 교육이죠. 원시사회의 모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눠먹기, 민족주의, 이런 것들, 나눠먹기, 민족주의, 연대, 유대감, 경쟁을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교육은, 그런 모랄은 소규모 사회의 모랄이 좋죠. 친구끼리라든지 아는 사람끼리 그런 모랄들,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대 사회에서는 그런 모랄은 원시 사회, 조그만 사회에
경제에서나 마찬가지 이걸 법제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기관이 대부분 종교재단,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런 그다음에 불교나 이런 데서 세운 사학재단이나 법인이 많은데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극단적으로 된다면 그런 종교재단에서 세운 모든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관련된 말을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걱정되고 또 채용할 때 이제 나중에 뭐 용모 단정한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용모 단정 안 한 사람하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교 들어갈 때 추첨하고 취직할 때 추첨하고 공무원 시험 볼 때 추첨하고 이제 이게 뭐 전부 추첨 사회가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뭐 요거 한 3명 정도에 답해 주시고 시간이 네.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국가위원회 그 권한 남용 그것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권한남용. 그것까지 예, 이건 제가 참 할 말씀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인권위원회 이것도 인권의 이 법이라는 게 뭐냐, 권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새로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법에 대한 인식 문제, 그다음에 권리에 대한 인식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 지금 인권위에서 하는 권리라는 건 전부 다 적극적인 권리, 누구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것, 해줄 의무죠. 누구는 국가로부터 요구할 권리,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을 의무, 누구는 해줘야 할 의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 권리라고 하는 걸 좀 권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인식, 이것도 달라야 되는데 그 인권위가 그런 인식이 참 없이 오히려 그 법에 대한 것도 뭐 의회가 뭐 좀 차별금지법 같은 평등주의법 내지 그런 거에 중시하고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적극적인 권리죠. 누가 원하면 적극적인 권리라는 게 국가가 뭘 해줘야 되거든요. 그 권리를 가지면 국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침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직접 국가가 이 물질적인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위라는 그 구성 인원을 보면 대체로 전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권리 개념,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진 법 개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빨리 이제 정권을 바꿔서 교육이 법이라는 게 이게 진짜 법이고 아니면 권리라는 게 이게 진짜 권리다. 거대 사회에서의 권리라고는 뭐다. 그다음에 거대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법이라는 뭐다.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누구죠? 이종천 선생님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기회를 똑같이 만드는 그 기회 공정한 경쟁이냐? 기회 이제 이게 존 롤스의 얘기입니다. 존 롤스의 얘기가 이게 공정한 경쟁 좀 뭡니까? 기회 균등, 기회 평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회 평등이라는 걸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부모로부터 받은 재주,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라든지 부모로부터 한 교육, 아니면 친구들도 똑같은 친구들, 어떤 사람은 뭐 잘난 친구들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행동을 똑같이 자라날 주변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평등이라고 하는 기회 평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자유주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달리는 사람한테 다리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담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을 못하게 경쟁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만 없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거죠.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경쟁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상태가 좋은 경쟁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은 아닌 것이 뭐냐, 공정치 못한 것이 뭐냐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우리가 게임 보면 게임 규칙이 비교적 굉장히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거나 굉장히 공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 공정한 것, 결과는 보지 말고 그 게임 행동의 그 자체만 보는 거죠. 그 행동 자체.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성 문제라든지, 여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 이거는 그 여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 이게 참 정말 이게 정말 공정한 게임을 만들어주는 거냐, 게임 규칙,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 지역 할당 받는 사람도 지역 할당이라면 지역에서 누가 할당 받느냐 하는 것도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춘천에 지역 할당제로 모인다. 그럼 지역 할당제 누구를 뽑으죠? 누구를 뽑아서 놨죠? 또는 뭐 여성 할당제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할당제 등이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글쎄요, 일정한 범위는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사기거나 사기치거나 혹은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경쟁한 달리기 하는데 다리 걸거나 뭐 이런 불의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불의 행동. 독과점 규제법 중에서도 그 담합 같은 거는 그냥 담합을 뭐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거 없이 담합은 담합 그대로 그 자체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 결과를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끼워 팔기라든지 또는 뭐 강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만 없어지는 것.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 그런 침해하는 행동만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자유로 맡기는 겁니다. 공정 경쟁이라는 것도 네거티브하게 컨시브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공정치 못한 것이 뭐냐 하는 것. 이거를 찾아야지 공정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도 네거티브하고 평화라는 것도 네거티브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법이라는 것도 네거티브하고 정의라는 것도 네거티브합니다. 네거티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거죠.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회주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이 성소수자 문제, 급진적인 문제만 집착하고 인권 문제, 북한 문제, 이거 사회주의자. 저희끼리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항상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인 법. 편파적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하고 똑같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면 진짜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적으로. 내로남불식 차별. 그 다음에 성수자. 이건 뭐, 이 인권위에는 참 우리나라 이런 거는 없어져야죠. 이런 인권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파가 집권하면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될 겁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뭐 있었죠? 종교재단. 종교재단. 예. 이게 정말 곤혹스러운 겁니다. 이게. 종교재단에서는. 종교적인 걸 가르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학, 예를 들면 기독교 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기독교, 지원자가 온다면 지원자가 온다고 해도 받아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성애자 부부가 있습니다. 독일이 전형적입니다. 독일에도 동성애자가 가족을 형성하거든요. 기독교 이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안 인정해주면 뭐 벌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애들 입양하는 그런 기독교가 운영하는 거기에서 어린애 좀 입양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거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들한테 굉장히 심해하는데 기독교가 이 동성애자를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자유도 인정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동성애자들은 성적으로 자유지만 너희 자유 때문에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독교들도 우리 스스로 자유를 찾아야지. 자유를 찾아서 우리들이 자유를 종교 신앙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 이걸 찾아야지. 자꾸 동성애자를 반대를 하면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사회에서의 갈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난 자유주의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동성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자유의 행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권리로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자유의 행사를. 그러니까 평등권입니다. 평등. 나도 이성 가족처럼 어느 데 가서든지 어린애 입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똑같이 줘버린 겁니다. 똑같이 주면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면 권리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오면 의무를 이행을 해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유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법 앞에서의 자유라는 게 바로 그거든요.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 줘라. 기독교도 동성애자가 오면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자기들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를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더라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 교수님, 오늘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민경국 명예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참여자가 많고 그래서 아주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